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오늘 오후부터 한반도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올여름 첫 태풍이 발생했지만 열대야와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태풍과 더위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지역이 지금 어디입니까? 네,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강한 비바람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강도로 매우 강하게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서는 무더위 속 소나기만 지나겠지만 내일은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태풍 진로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는 서귀포 남남서쪽 약 440km 부근 해상에서 북진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늦은 오후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내일 새벽 군산 서쪽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남 남해안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시간당 4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며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있습니다. 전남과 제주도는 차츰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고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에도 최고 6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남부와 제주도에는 비와 함께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특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차츰 태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태풍이 몰고 오는 뜨거운 열기로 인해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30일대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서울 36도, 광주 34도, 대구 35도까지 올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절기 처서인 모레까지 전국에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당분간 열대야와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만조 시기가 겹치면서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처럼 올여름 첫 태풍이 발생했지만 폭염과 열대야를 잠재우진 못할 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뜨거운 열기를 몰고 오면서 무더위를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오키나와 서쪽,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종다리입니다.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남쪽의 열기를 끊임없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열대 해상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그대로 한반도로 밀려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특히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따뜻한 남서풍을 강화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 이어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열기로 인해서 야간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폭염과 열대야는 지속되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서울 낮 기온은 오늘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도 기온은 31도지만 체감온도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도 심해져 체감온도는 30도를 오르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9호 태풍 종다리가 21일 수요일까지 덥고 습한 비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태풍이 지난 뒤에도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뜨거운 수증기 자체가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온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폭염과 열대야는 약화되기보다는 지속 또는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여름 더위를 식히는 처서 매직도, 태풍 매직도 없는 이례적인 8월이 기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고온다습한 열기를 몰고 한반도로 북상을 하면서 전력 수요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어제 오후 6시 때 최대 전력 수요가 95.6기가와트로 역대 최대 전력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역대 최장기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태풍 종다리가 고온다습한 공기를 몰고 오면서 냉방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열대야가 이어지는 무더운 날씨에 전기 사용량이 이처럼 늘면서 정전 소식도 많이 전해지죠. 대부분 변압기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데요. 자칫 화재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서 정부 차원의 노후 변압기 교체 사업을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아파트. 깜깜한 1층에 주민들이 모여 바람에 더위를 식힙니다. 298세대 주민들은 하루 동안 이어진 정전에 무더위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660여 세대 아파트 단지도
열대야 속의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당황스럽고 날씨는 덥지만 않고 열대야만 아니더라도 좀 참겠는데 많이 답답하죠. 무더위에 전력 소비가 커지자 변압기가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1991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세대별 전력 사용 설계용량이 1kW 수준, 모든 세대가 동시에 1kW의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변압기가 견딜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출시된 7평대 벽걸이 에어컨의 전격 소비 전력이 0.78kW로 다른 가전제품까지 더하면 정전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된 변압기가 20년이 넘은 경우도 전체 6만 8천여 대의 30%에 달합니다. 고장 우려로 새 것으로 교체하려 해도 적게는 2천만 원대 비용이 들어 부담입니다. 설치 후 15년이 지난 노후 변압기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예산 부족 문제 등 제약이 있어 신청 건수 대비 실제 지원이 되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변압기에 과부하가 걸려 과열되면 정전은 물론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전선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변압기 용량에 맞게 그 전기 설비라든가 전선 용량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변압기 손상뿐만 아니고 전선도 손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변압기 교체 지원 사업을 더 활성화하고 아파트 자체적으로도 전기 수요가 가장 높은 시간대에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가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공장 기숙사에 있던 직원들이 신속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새빨간 화마가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붉은 물줄기를 연신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가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1시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20여 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근 소방서 12곳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습니다. 불이 난 공장 주변엔 이렇게 다른 공장과 주택이 밀집해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대응 단계를 높여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 기숙사엔 직원 14명이 있었지만 모두 무사히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희도 놀래가지고 갑자기 나온 거라 짐도 갑자기 싸갖고 온 거라서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급하게 나오느라고 지금 중요한 것만 물건만 챙겨가지고 나온 거라. 불에 타기 쉬운 가구가 쌓여 있고 공장 동과 동 사이가 좁은 탓에 큰 불길을 잡는 데만 6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가구 공장 6개 동이 모두 탔고 근처 다른 업체 일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작업동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경찰 등과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가구 공장 그 작업동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고 장소는 좀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한 인천에선 또다시 비슷한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1층에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지만 2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고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전기차가 아닌 휘발유 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대학생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이 공유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파악해 진술받은 피해자는 4명으로 일부는 인하대 재학생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오늘 열리는 주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에게 뇌물 수천만 원을 건네준 관리업체 대표 김모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김 씨는 재작년 외부심사위원이었던 국립대 허모 교수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고 청탁하며 2,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고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옛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의 2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김 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당시 민주당 의원의 장 씨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 씨가 숨진 뒤에야 방용훈 사장이 누군지 처음 알았다고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SPC 자회사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소속 노조조합원 570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회장의 6번째 재판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지난 기일에 이어 오늘 재판에서도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오전 10시 반부터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이 진행됩니다. 세계적인 휴양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앞바다에서 20여 명이 탄 호화 요트가 폭풍 후에 침몰됐습니다. 탑승객 7명이 숨지거나 실종도 했는데 이 중에는 영국의 빌 게이츠로 불리는 유명 기업가도 포함됐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평상시라면 관광객이 탄 요트로 붐빌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앞바다. 수색정과 헬기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수심 약 50m 아래로 가라앉은 요트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선체 56m, 돛대 길이가 70m를 넘는 화려한 외관의 바이에시안호. 새벽에 예고 없이 닥친 폭풍우는 22명이 탄 호화 요트를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We managed to keep the ship in position, and after the storm was over, we noticed that the ship behind us was gone. 이번 사고로 모두 7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실종자들은 선실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는 영국의 빌 게이츠로 불리는 유명 기업가 마이크 린치도 포함됐습니다. 린치는 자신이 설립한 소프트웨어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6월 무죄 판결로 풀려났습니다. Abbiamo dato l'allarme in capitaneria di porto. Dopo 3 orette siamo rientrati. Noi non abbiamo, pensiamo che sono all'interno le persone. 기적 같은 생還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배에 탔던 한 살 아기가 사고 후 엄마와 함께 구조된 겁니다. È venuta nel nostro pronto soccorso pediatrico della città di Palermo questa bambina di 1 anno con la mamma inizialmente. La bambina sta bene, è assolutamente indenne per fortuna. 현지 항만 당국은 실종자 수색과 함께 구조된 선장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미국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휴전 협상 중재안을 수용했다며 이제는 하마스가 응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서 폭발물이 터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는데 하마스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텔아비브 남쪽 거리의 CCTV 화면입니다. 갑작스러운 폭발에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갑니다. 배낭에 든 폭발물이 터지면서 이를 운반하던 사람 1명이 숨지고 행인 1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사망자가 요르단강 서안 출신 팔레스타인 주민으로 추정된다며 장치가 의도한 시간보다 빨리 폭발한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אנחנו יודעים שהגופה המרוטשת היא לא של אזרח תמים שעבר, אלא זה שנשא עליו את המטען. 하마스 무장 조직 알카삼 여단은 자신들과 이슬라믹 지하드 산하 알쿠드스 여단이 함께 순교 작전을 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는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등 점령진의 학살 등이 계속되면 순교 작전이 다시 전면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자지구 휴전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텔아비브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이 중재안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지난 16일 양측에 제시한 이른바 가교 제안으로 가자지구와 이집트의 국경지대 통제권과 인질 석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He confirmed to me that Israel accepts the bridging proposal, that he supports it. It's now incumbent on Hamas to do the same.
하지만 하마스는 지난 18일 이견은 해소되지 않았고 네타냐후가 더 많은 조건을 추가해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가교 제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폭발 사건의 배후가 하마스라면 이스라엘의 기울어진 중재안에 거듭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기 저장 시설을 겨냥해 레바논 동부를 공습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보안 소식통들은 레바논 동쪽 베카벨리 지역의 헤즈볼라 무기고가 이스라엘군에게 폭격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습 지역은 이스라엘 국경에서 북쪽으로 70km 정도 떨어진 레바논 동부 일대라고 외신들은 설명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 기습에 나선 건 러시아 영토 안에 완충지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징집병들이 하루에 100명 넘게 투항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전쟁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쿠르스크주 세인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끝부분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현지 시간 18일 우크라이나 공군은 또 다른 다리 한 개를 폭격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틀 전에 이어 러시아군 장비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러시아군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탱커와 드론 등 우크라이나 공격을 차단했다고 맞섰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 우크라이나가 300여 명의 병력을 잃었고 지금까지 사망자가 3,400여 명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를 둘러싸고 2주째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공격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І проводити максимум контрударної роботи. Зокрема, це й створення буферної зони на території агресора, наша операція в Курській області.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포로 영상과 수용소를 잇따라 언론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쿠르스크 공격 이후 하루 100명 넘는 러시아 징집병이 투항하고 있고 현재까지 2,000명에 달한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З серпня 2024 року через нашу установу пройшло більше 300 військовополонених. Ці також в цій цифрі є.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포로가 종전 협상을 위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상황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Значить, продовжуємо поповнювати. На даний час ідуть бої в районі Малаокня. Я сподіваюся, там буде взято багато полонених. 서방 언론들은 전쟁에 투입하지 않겠다며 안전을 장담했던 징집병들이 줄줄이 투항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역풍을 맞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본토 기습으로 휴전을 위한 비밀 협상이 무산됐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의 지시가 없었다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 국영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절대로 감히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2022년 9월 러시아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보내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이 폭발한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의혹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서방이 무기 사용 제한을 풀어주면 러시아 본토에 병력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며 장거리 미사일을 쏘게 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우리 파트너들이 러시아 영토에서 무기 사용에 관한 제한을 모두 해제한다면 특히 쿠르스크 지역에 물리적으로 진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각국 정부 설득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미사일과 공중 유도폭탄을 방어하고 러시아 군대 이동을 막으려면 충분한 사거리가 필요하다며 장거리 공격 능력에 대한 파트너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금융당국이 오늘 카드 수수료 적격 비용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은 은행권, 22일에는 여신 전문 금융업계와 각각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와 업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통계청이 올해 상반기 시군구 지역별 주요 고용지표를 발표합니다. 작년 하반기 시지역 고용률은 62.5%로 0.6%포인트 상승했고 시지역 실업률은 2.7%로 0.2%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런 기조가 이어졌을지 주목됩니다.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4차 공식 협상을 오늘부터 나흘간 쿠알라룸푸르에서 엽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 교역 3위 국가인데 2019년 3차례에 걸쳐 협상을 FTA 타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지난달부터 생산 중인 캐스퍼 일렉트릭의 출고를 앞두고 오늘 미디어 시승 행사를 진행합니다. KG 모빌리티도 액티언 출시를 맞아 평택 공사 디자인센터 앞에서 시승 행사를 갖습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현재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과 관련한 공식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국회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25일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논의될 의제와 배석자 등을 두고 실무진 협의를 이어갑니다. 여야 대표 회담에선 민생 현안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최상병 특검법 등 양측 이견이 첨예한 내용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한 대표에게 특검법과 지구당 부활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논의하자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동발 전운이 고조되고 또 다음 달 미국의 금리 인하가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고 또 금값은 달러화 가치가 내려가면 올라가는 경향을 띠고 있어서 당분간은 금값이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금값이 그야말로 금값이 되고 있습니다. 올 초에 트라이온스당 2,073달러였던 국제 금 선물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다 지난 18일 장중에 사상 최고가인 2,549달러를 찍고 2,545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이란 전쟁 가능성 등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며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 선호 현상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금값 상승세 기울기는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금값은 또 다른 안전자산인 달러화 가치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띠고 있어 달러화 가치가 내려가면 금값은 오르기 마련입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이 시장에는 만연해 있습니다. Waiting for the September rate cuts, which I think are pretty much expected and priced in. So unless something happens in September, or unless the Fed is going to give us some surprising views that they have. 미 금리 인하 기대감은 지난달 미국의 저조한 고용 지표로 뉴욕 증시가 폭락하면서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는 72% 확률로 다음 달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이번 주 23일로 예정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잭슨 홀 연설에서 진일보한 금리 인하 신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각국의 금리 인하가 도미노 현상처럼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금값 고공행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식당 관계자들은 인건비와 메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냉면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고물가 상황이 길어지면서 외식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물가에 회식이 줄어든 데다
물가 상승에 따른 법규와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며 법의 합리성과 이행력을 제고하고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추석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네. 이런 명절이 다가오면 사실 고마운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선물을 좀 전해드리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김영란법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한도에 걸려가지고 늘 이게 고심이었는데 이번에 조금 올라가나 봐요? 네, 원래 이제 이게 2003년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 일회 등의 목적으로 3만 원 이하의 음식물과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허용된다라는 법이고요. 이게 3만 원이라는 음식물 기준이 2003년에 이제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할 때 2003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이거든요. 네. 그때 제정됐던 3만 원 기준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던 것이 이번에 5만 원으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공직자분들에게는 예외적으로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 선물의 가액이 평시에 15만 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절에는 30만 원까지 올라가는 이제 한시적으로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기존과 같이 유지되는데 일부에서는 요것도 그냥 평시에도 30만 원까지 올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요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예. 이 지난 8년 동안 이제 식사비 그리고 선물비가 한도가 3만 원에 묶여 있었다라는 말인데 이 법이 시행됐을 당시의 물가와 또 현재 물가를 따져보면 사실 괴리가 또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계속 지적이 되어 왔던 거죠? 네, 가장 큰 것은 물가 말씀해 주신 대로 물가인 것 같고요. 2003년 1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물가 상승률이 한 66% 정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농산물 물가는 심지어 2배가 넘게 올랐어요. 한 110% 올라 있고요. 그리고 외식 물가도 한 88%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주고 드시던 외식의 어떤 가격이 있었다면 지금은 18,000원 정도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3만 원을 5만 원으로 올린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효과가 굉장히 많이 올린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물가 오른 거에 비하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언급하셨던 이제 명절 추석 기간에 한정을 해서 농산물 관련한 이제 선물은 30만 원까지 증액된다 그랬잖아요.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이제 요게 사실은 이제 명절 근처에만 농산물 선물을 30만 원까지로 이제 평소엔 15만 원인데 30만 원까지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 적용되는 기간이 명절 당일 기준으로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추석이 9월 17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30만 원 한도에 걸리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30만 원 한도로 증액되는 그 구간이 올해 이번 달 24일, 그러니까 추석이 24일 전부터니까 이번 달 24일부터 다음 달 추석 이후 5일 후니까 22일까지 이렇게는 30만 원 한도까지 선물을 하실 수 있다. 아무래도 명절 때는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더 크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록 금액적인 한도는 정해져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만큼은 좀 무한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명절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금리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주담대 금리 오른다는 소식 자주 전해드렸는데 이번에 또 올랐다고요? 네, 지금 금리가 시장 금리는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추세이고요. 네. 시장 금리가 왜 내려가냐? 기준 금리는 한국은행이 계속 3.5%로 고정하고 있는데 왜 시장 금리가 내려가냐 하면 앞으로 기준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특히 미국의 기준 금리도 내려가고 우리의 기준금리도 내려갈 것이다라는 기대가 반영이 되어서 지금 시장 금리는 굉장히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올 3월, 4월부터 다시 가계대출 증가세, 특히 주담대 중심으로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을 또 자극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정부에서, 금융당국에서 은행들에게 좀 주문을 한 것 하나는 대출 금리는 조금 올려라라는 것들을 아마 주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중은행 5대 은행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달부터 가장 최근까지 금리를 조정해서 올린 게 17번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출 금리가 스멀스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아마 지금 대출하시는 분, 받으시는 분들 좀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그렇게 17차례나 금리를 올렸음에도 이게 잘 잡히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에는 금리를 조정하더라도 이 어떤 부동산 매수세를 좀 잡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금리를 이렇게 미세 조정하는 것이 사실은 부동산 가격을 제어하는 데는 이미 심리 자체가 부동산 가격이 향후에 또 오르는 거 아니야. 특히 수도권이나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또 오르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출이라는 게 결국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대출의 이자율이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대출의 이자 부담을 생각하셨을 때는 그러면 대출의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갈 때 대출의 양을 조이지 못하면 결국 벌어지는 일은 대출의 양은 양대로 늘어나고 이자는 이자대로 올라서 결국은 대출하신 분들의 이자 부담만 늘어나고 이것이 사실 국가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저희가 최근에 내수 부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 내수의 한 축이 소비인데 결국은 이렇게 가계 부채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소비 부진 이런 것들이 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출을 받으신 분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원들의 연봉은 또 고공행진하고 있다고요? 네, 은행원들이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4대 주요 시중은행, 여기는 이제 4대 주요 시중은행인 건 KB, 신한, 하나,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네. NH는 그러면 왜 빠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NH는 비상장 특수은행이라서 직원 급여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은행들의 평균 보수가 6개월간의 평균 보수가 6,05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계산을 해보시면 대충 평균 보수가 1,000만 원을 넘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네. 비교 대상으로 이제 기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1인당 평균 급여가 어떻게 보면 5,400만 원이고요. 현대자동차 4,200만 원 이렇게 비교했을 때도 은행권이 굉장히 뭐 제조업 우리 굉장히 굴지의 제조업 대기업보다도 높은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제가 말씀드린 걸로 상반기 6,050만 원이라고 했는데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은 6,150만 원 평균 보수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한 평균 100만 원 정도는 감소하긴 한 거지만 또 동시기에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좀 많은 수준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업계를 좀 비교를 할 때 은행권은 이렇게 연봉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좀 짧고 굵은 직장이다. 그러니까 좀 많은 연봉을 받고서 일찍 퇴직을 한다라는 게 좀 이렇게 저변에 깔려 있었는데 그런 희망퇴직 신청자도 최근엔 좀 줄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희망퇴직에 대한 패키지가 조금 예전보다는 좋지 않아진 것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거 첫 번째 이유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은행들이 이렇게 예금 이자는 내려가는데 대출 이자 최근에 벌어진 일이 딱 그거거든요. 대출 이자는 올라가고 예금 이자는 시장 금리 반영돼서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예대 마진이 벌어지면 결국은 외부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예대 마진 벌어져서 너네들 장사하는 걸 가지고 또 이렇게 희망퇴직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패키지로 많은 급여를 주고 퇴직을 시켜 이렇게 하는 눈총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희망퇴직의 패키지 급여 같은 것들을 조금 줄이고 있는 추세가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경기 부진이 좀 지속되면서 바깥은 굉장히 추워. 그러니까 희망퇴직을 하더라도 나갔을 때 재취업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전보다 어려운 상황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희망퇴직을 주저하게 만드는 두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실제로 수치를 보니까 희망퇴직 5대 금융지주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한 25% 지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걸 경험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앞에 네 자를 붙여주셔야죠. 네.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내 월급 맞아요.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은 걸 겪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참 딴 세상 얘기처럼 여겨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뉴욕 증시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례정책회의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더라고요. 네, 특별한 그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별로 요인은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도 다우, 나스닥, S&P 모두 상승했고요. 엔비디아도 뭐 한 4% 정도 급등했고 어쨌든 간에 조금 엔비디아에 대한 성장성, 여전히 저평가 이런 얘기들은 계속해서 설왕설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경기 흐름 같은 걸 좀 매크로 팩터를 보면 저희가 이번 달 초에 한번 시장이 얼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블랙 먼데이라고 해서 먼데이 한번 월요일에 빡 빠진 적이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미국의 경기 부진 나오는 거 아니냐는 노동시장 지표 안 좋게 나왔다가 그 이후에 나왔던 CPI 지표 좋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미국 소매 판매 좋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경기 부진, 미국의 경기 부진에 대한 어떤 경기 둔화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시장에서 이제 물리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한간에서는 무슨 바캉스 랠리다. 지금 휴가 기간에 맞춰서 굉장히 미국장이 오르고 있어서 그런 관측도 있는데 결국에는 제롬 파월이 어떤 이제 시그널을 주고 9월에 FOMC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굉장히 큰 변수일 것 같은데 지금 제롬 파월은 늘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신중하게 발언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도 좀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폭 같은 거에 대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분명히 9월에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비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이번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인데 이게 9월 FOMC 이전에 매년 여름에 열리는 미팅으로서 통화 정책의 향후 향방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미팅인데 여기서 파월 의장이 뭐 금리 인하를 할 것에 대한 가능성 분명히 내비칠 건데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얼마를 할 거다, 특히 50bp를 할 거다, 25bp가 아니고 이런 얘기의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 9월이면 금리 인하가 굉장히 우리가 볼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시장에는 그냥 기대하는 정도의 얘기, 혹은 기대보다 약간 못한 얘기 정도가 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큰 기대는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이달 말부터 새 금고 지정 절차를 시작합니다. 한 해 8조 원 이상을 관리하는 금고지기 자리인 만큼 금융권의 치열한 유치 경쟁이 예상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이달 말 금고를 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광주시의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의 예상 규모는 8조 1,965억 원. 이번 시금고 선정부턴 1금고와 2금고 은행을 분리해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리공모 방식도 많이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은행 쪽에서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은행에 대한 선택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지역사회 기여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봐가지고 지금 이제 조례 개정을. 광주광역시의회는 시금고 평가 기준에 대한 조례도 개정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은 기존의 협력사업비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평가 항목 개정의 주요 골자는 시민들의 편의성을 사실 우선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광주시의 이 재정 운영에 지원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기관이 선정되어야 한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거래 강화로 문을 닫는 은행이 늘고 주민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불편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지방도시 점포수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지역 내 5대 은행과 지방은행의 점포수는 적게는 한두 곳부터 많게는 절반 넘게 폐점했습니다. 부산의 경우 지역 소재 은행 점포수가 적정 수준 이하인 경우 시금고 선정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핸드폰 한 건 좀 많이 더 낯설지. 제발 좀 가까운 데로 왔으면 좋겠어. 은행 하나 정도는 시장 가까운 데로. 상인들이 그건 다 바라고 있을 거야 아마. 4년 동안 해마다 8조 원대의 광주광역시 곳간을 책임질 금고지기는 오는 11월 확정될 예정입니다. YTN 오세리입니다. 등굣길에 여중생에게 둔기를 휘두른 남고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학생은 여학생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개학날을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쫓아가더니 둔기를 마구 휘두릅니다. 잠시 대치하는가 싶더니 또다시 달려들어 둔기를 휘두르고 자리를 피하는 여학생을 쫓아가며 폭행이 이어집니다. 너 죽일 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 그 말을 계속 반복하더라고. 막 무차별이야. 그냥 막 이렇게 되는 대로 다. 경기 안산에 있는 중학교 근처에서 고등학생 A군이 여중생 B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건 아침 8시 20분쯤. 가해자는 등굣길, 피해 여학생의 뒤를 밟다가 학교와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근처에 있던 시민에게 제압될 때까지 A군은 B양에게 둔기와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습니다.
잡고 있는데 하는 소리가 사람 죽이는 게 쉽지 않구나. 이제 직간에 이제 제압이 되고 막 그러니까는 지 뜻대로 안 돼서 그러는지. 현행범으로 체포된 A군의 가방에는 다른 흉기와 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유서에는 자신이 과거에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패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B양의 중학교 선배로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B양의 아버지는 A군이 딸이 거부하는데도 계속 따라다닌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6월에는 A군이 학교 상담 중 B양에게 위해를 가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얘기해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A군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본인이 퇴원 의사를 강하게 밝혀 지난달 26일 20여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A군 부모에게 전화하는 등 특이 동향 여부를 살폈지만 범행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린 채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탯줄이 달려있는 신생아를 저수지해버린 20대 친엄마가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미혼모인 이 여성은 혼자 낳은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아 겁이 나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저수지 한쪽에 소방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저수지 앞을 분주하게 오갑니다. 지난 15일 오후 6시 반쯤 영아 시신이 저수지 물 위에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영아 시신이 발견된 곳입니다. 발견 당시 태반과 탯줄이 그대로 달려 있었습니다. 시신은 부패되기 직전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신이 건진 후에였어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시신을 하얀 천을 덮어놓고 수사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러면서 그 폴리스 라인을 치놓고. 영아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 20대 친모 A씨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씨는 미혼의 무직 상태로 혼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저수지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심적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예정일보다 일찍 양수가 터져 집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다면서 출산 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고 이에 겁이 나 저수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아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아의 사망 시점에 따라 아동학대 살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지만 부검 결과에 따라선 수집된 증거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고 신해철 씨의 10주기를 맞아 생전 모습을 추억하는 콘서트가 열립니다. 공연 주최 주관사인 넥스트 유나이티드와 드리머스 컴퍼니는 오는 10월 26일과 27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공연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연은 동료와 선후배 음악가들이 신해철 씨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재해석하는 헌정 콘서트로 진행됩니다. 브로드웨이에 진출해 토니상 의상상을 수상한 우리 창작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의 OST 앨범이 빌보드 차트에 올랐습니다. 공연 제작사 오디 컴퍼니는 지난 2일 발매된 위대한 개츠비 OST 앨범이 빌보드 차트 캐스트 앨범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뮤지컬은 미국을 대표하는 원작 고전 소설을 각색한 작품으로 오디 컴퍼니 신춘수 대표가 기획과 제작을 주도하는 단독 리드 프로듀서를 맡았습니다. 빌보드 캐스트 앨범은 뮤지컬 출연 배우가 직접 부른 OST 앨범 중에서 판매량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차트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